박진경 대리는 29살 때 신혼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이제 조선경비대 내 남로당 장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시는 바람에 후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임신 중에 사산을 하시고 충격에 정신병원에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정확히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박진경 대령하고 10살 차이가 나는 이제 조카하고 삼촌 할아버지를 계속 따랐던 조카였고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경상도 남해에서 부산 영도에서 부산 고등학교를 다닐 때 부산에 오연대가 처음에 생겼거든요. 군의 전신 조선경비대 오연대 창설 멤버였던 이제 삼촌 정확히는 한 13년 정도 차이 나는 10살 터울 정도 차이 나는 막내 삼촌이었는데 군의 길을 가셨고 저도 군의 길을 갔습니다. 그 박진경 대령의 그 제주도가 간 시기가 48년 5월 6일입니다. 48년 5월 6일 아까 그 유엔 얘기도 하셨고 이승만 대통령 얘기도 했는데 그럼 박진경 대령이 간 시기는 4월 3일 사건 난 지 한 달 후거든요. 그래서 박진경 대령이 가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왜 갔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이 겉으로 드러난 박진경 대령의 왜곡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4.3 사건까지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이 박진경 대령을 왜 4.3 사건 한 달 후에 제주도로 내려보냈는가 라는 맥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박진경 대령 겉으로 드러난 왜곡보다는 그 앞에 얘기를 좀 써봤습니다. 그 이제 소위 말하는 해방무언관이라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극심한 이념 전쟁이 시작됐죠. 이념 전쟁이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도 고민이었지만 그 당시 여러분들의 선배 2030 세대는 목숨을 건 고민을 했던 겁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길을 갈 것이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갈 것이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박진경 대령은 사실은 그 공부도 잘하고 뭐 이래서 1918년에 태어나셨는데 일본 학도병으로 가셨다가 이제 독립을 맞이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사관으로 나라가 독립이 됐는데 내가 뭐 일본군 장교였지만 장교는 어떻고 사병은 어떠냐 사병으로 들어갔다가 백선엽 장군님이 이렇게 장교로 이제 임용을 시키는 그런 케이스가 됐는데요. 그런 갈림길에서 제주도는 이 남로당이나 공산주의들 세력한테 굉장히 희망적을 주는 많은 분들이 좌익이었어요. 그래서 소위 4.3 사건을 이르기 전까지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1년 전에 3.1 기념투쟁이라는 게 있어요. 3.1 기념투쟁. 그것을 지금 정부 보고서는 의로운 민중공개에 의해서 경찰이 탄압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3.1 기념투쟁을 위한 지령이 많이 내려갑니다. 대중을 끌어들여라, 촉발시켜라. 우리 제주도에 김영중 선생님이 쓴 책이 책에서 나오는 지령서 분석이라는 것이 이제 3.1 기념투쟁에 의해서 전형적인 공산주의 전술에 의해서 3.1 기념투쟁에 의해서 약간 무고한 이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그 3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4월 3일까지 그 당시는 완전히 공산당이 강세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3월 1일 기념투쟁 이후에 파업을 하는데 수만 명이 동참을 해요. 정부 공무원들까지도. 그 정도로 좌익에 물들어 있었다. 그러니까 착시를 가진 만도 했어요. 냉정하게 따져보면. 왜 착시를 가졌느냐. 계속 식민지 생활 30년 했죠. 그리고 아까 민주 얘기했지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이 스탈린의 사전 준비와 철저한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참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 46년 2월 3월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 토지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그 일제 가지고 있었고 지주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를 몰수해서 주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누구나 착시를 가지기 쉽겠죠. 그리고 스탈린 공산주의, 뭐 여순순천도 비슷하지만 이런 그 공산주의 투쟁에 잘 길들여진 좌익들은 이제 4.3을 일으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4.3 사건이 일어났던 날 그 인민유격대 김달삼을 중심으로 이제 12개 지소를 공격하면서 20명의 우익 인사가 피해를 받는 4.3 사건이 터지는 날 삐라를 뿌리는데 그 삐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국이 수립될 때까지 투쟁하자라는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여기서 이제 우리 학생이 하셨는데 이 원래는 이제 미소가 합의를 해서 뭐 신탁 통치를 하고 통일된 한국을 만들려고 했는데 사태가 여의치 않게 이제 분리가 되고 유엔에서 남북한 동시 선거를 하려고 갔을 때 4.8선에서 막히고 뭐 이런 상황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가고 유엔에서는 그러면은 남쪽에서만 선거를 해서 정부를 세워라. 근데 거기 유엔 결의안 같은 것을 보면 합법적인 정부라고 인정이 돼요. 남쪽이. 왜냐하면 유엔을 받아들이고 선거를 하고 했기 때문에 합법적 관할권이 인정되고 통제권이 있는 곳에서는 선거를 해라. 라고 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5월 10일 날 남쪽의 단독 선거를 실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쪽의 단독 선거가 돼서 정부가 들어서는 것은 이 남노당 조직, 박헌영 중심의 남노당 조직에는 이제 굉장히 죽음과 같은 것이죠. 남노당이 앞으로 살 길이 이제 막연해졌던 거죠. 위기에 몰리면서 이제 4.3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4.3 사건이 이제 일어났는데 4.3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미 군정에서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빨리 5월 10일 날 선거를 하고 남쪽의 정상적인 정부와 정부 기능을 만든 다음에 미군들도 이제 집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군이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40만 명, 군인만 40만 명이 전사해요. 40만 명이 전사를 하고 이제 여론도 있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방을 빼고 집으로 가려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겪으면서 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군전장관 딘이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고민되냐? 지금 조선경비단에도 남노당이 있고 쟤네들이 테러를 하고 뭐 이런 걸 보니까 너무너무 골치 아픈데 당시 미 군정에서 가장 유능하고 믿을 만한 박진경 대령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야, 이런 그 사태는 적장을 만나서 평화회담도 하고 이것도 하고 가장 최소한의 무력을 쓰고 해라. 근데 부대 안에 좌익이 있다. 남노당이 있다. 그러니까 박진경 대령은 엄청난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내려가서 선거 4일 전에 내려갔는데 결국 제주도는 2개 선거구에서 제대로 선거를 못하고 1년 뒤에 선거를 하게 되죠. 선거도 해야죠. 부대 안에 부하 중에 누가 좌익인지 우익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내려갔던 작전과장 임부택하고만 상황을 공유하고 훈련했다가 작전하고 뭐 이런 식이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 남노당 인민유격대들이 주민들을 끌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어떻게 저 주민들과 유격대를 분리시킬 것인가, 이런 수많은 고민을 하면서 5월 6일 날 여의도에서 군용기를 타고 임부택 작전과장이랑 제주도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해서 5월 한 달은,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미군이 군을 만들 때 뭐 1년대부터 8년대까지 이제 부산에 5연대, 뭐 전라도에 몇 년대 해가지고 8개 도에 1개 연대씩을 만들고 제주도는 그래서 9연대가 처음에 생겨요. 근데 그 9연대는 한 1개 대대밖에 없어요. 병력이 몇 명 안 돼요. 근데 이 진압작전을 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1개 연대가 1개 대대가 내려가고요. 2개 대대가 됐죠. 그 다음에 수원에서 새로 만든 11연대가 또 내려가요. 4개 대대가 됐고요. 근데 여러분들 봐요. 내가 연대장이고 4개 대대가 들어왔어. 다 다른 데서 온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이들 중에 누가 남노당인지 우리인지 편인지도 몰라. 거기 그러니 얼마나 5월이 바빴겠습니까? 부족한 사람들은 또 채워야 돼.
미군들은 이제 작전을 해야 되고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려가서 이 치안 및 질서 유지와 안정을 위해서 이제 했던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여기 써놨지만 이 제일 위에 미 군정장관이 있고요, 긴 소장이 있고 그 밑에 브라운 대령이 있어요. 브라운 대령은 사태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제주도로 사령관으로 내려간 거고 브라운 사령관 밑에 박진경 대령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가 드린 종이 제일 끝에 보면 브라운 대령 밑에 박진경 대령, 그 다음에 경찰, 군인, 그다음에 포로 신문소를 따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브라운 대령이 박진경 대령한테 내린 지침, 그 다음에 딘 장관이 브라운 대령한테 내린 지침, 그러니까 바로 위에 지휘관 그 위에 내려가는 지침을 보면 그 당시 제주도의 실상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살인 광시곡 같이 좌익에서 먼저 주도했기 때문에 경찰이나 여기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면서 약간 부작용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조선경비한테 지시를 해요. 미군 군정장관이. 포로를 잡으면 경찰에 넘기지 말고 포로 신문소로 넘겨라.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적 기지에 잡혀 있다가 우리 저 북한 난민들이 와도 일단 잡으면은 국정원에서 다 조사를 하고 여기 와서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뭐 북한하고 비교할 정도로 그분들이 오래 끌려가 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유격대 기지에 끌려갔던 제주도민들은 신문소에서 다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고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을 분리해야 되는 것이고, 주민들을 분리해서 인민유격대를 제압해야 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 이런 작전들을 막 이제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왜곡 관련된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이런 그 소위 말하는 배경과 이걸 설명드리고, 그 당시에 이제 혹시 최명신 장군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시죠? 아세요? 최명신 장군이 소대장이었어요. 우리 저 국민사령관이시죠. 저도 만났어요. 제가 대대장 나가기 전에 저를 부르더니 그 남산 그 힐튼인가요? 거기서 아주 이제 저도 전방에 나가야 되니까 28사단도 GOP 대대장을 했는데 저도 나가기 전에 딱 부르시더니 저를 제가 이렇게 왜곡이 되고 할 줄 알았으면 최명신 장군한테 녹취록을 해놓는 건데 점심 먹으면서 본인을 너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제주도를 미리 보냈대. 위로도 해주면서. 그래가지고 똑똑하고 잘하니까 보냈고, 오자마자 연대장이 얘기한 것은 100명의 공비들, 그 당시 공비라고 불렀거든요. 공비들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중이 다치게 하지 마라. 근데 자기가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파월 사령관 가자마자 지시를 내린 것이 100명의 베트몽을 놓쳐도 한 명의 베트남 주민들을 다치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되게 선한 분이었다. 말수가 적고 부하들을 위해서 뭐 사관학교에 있었을 때 홍시도 사가지고 왔고 다정다감한 분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 조선일보에 최근에 저도 몰랐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 훈장 취소하라 그러면서 아직 95세 할아버지 한성택 소령이라고 계세요. 조선일보랑 한성택 소령 키워드 치고 나오고요. 그분이 연대본부에 있었기 때문에 연대장 자는 데랑 50m 떨어졌고 같이 생활을 했는데 항상 미소를 짓고 다녔고 경상도 청년이었기 때문에 말 수는 없었지만 아주 인기가 좋았다. 심지어 부하들한테도 경어를 쓸 정도로 점잖은 양반이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죠. 근데 아주 작전은 주도 면밀하게 했습니다. 일단 선무 공작을 통해서 주민들 내려오게 유도를 했고요. 산속에 갇혀있던. 그 다음에 부하들 중에 남로당이 있기 때문에 남로당으로 의심되는 애들은 다시 서울 뭐 외부로 내보냈어요. 작전을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작전 지역을 가는 건지 훈련을 하는 것이, 왜냐면 알면 다 저놈들한테 귀에 들어가니까 나가서 작전도 했고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정확히 5월 6일 날 가서 6월 18일 날 돌아가실 때까지 43일을 있었는데 43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박진경 대령이 5월 6일 날 도착했고, 근데 옛날에는 국방부를 통이부라고 불렀어요. 통이부 안에도 첩자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남로당 입장에서는. 이 유능하고
반공 정신에 투철한 박진경 등이 내려오니까 박진경 대령은 5월 6일 날 여의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대전에 도착했는데 며칠 뒤에 하루 이틀 뒤에 본도에서 이제 오르그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말로 치면은 정치 지도원. 이 공산군은 좀 우리랑 달라요. 군 지휘관이 우리는 좀 권한이 있지만 정치 지도원들의 다 통제를 받는 그 정치 지도원이 내려와서 비밀 대책회의를 하죠. 박진경 대령을 암살해라. 근데 박진경 대령의 왜곡의 시작은 이 대책회의를 숨긴 거예요. 정부 보고서에서. 이게 어디 나오냐면 그 김달삼이 해주 대회 가서 쓰려고 한 자필로 쓴 인민유격 때 투쟁 보고서라는 거예요. 그 인민유격 때 투쟁 보고서 안에 대책회의를 해서 박진경 대령이 6월 18일 새벽에 돌아가시는데 5월 10일 날 대책회의에서 그 남노당 조동경비나 남노당하고 이제 다 그 합의를 본 거죠. 합의를 봐서 남노당 부하들이 이제 암살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 박진경 대령의 실체와 내용이 정확히 알려지면 지금 왜곡되어 있는 4.3에 대한 그림이 다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진경을 강경 진압, 심지어 촉토화 작전, 학살의 주범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말로 이제 왜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는 이런 왜곡을 저는 이제 군생활 할 때는 이렇게 심각한지도 몰랐고 근데 딱 그 군에서 떠나서 이제 국방부 국민통제검증단장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엄청난 주로 제주도를 중심으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언론중재위원회 방통위를 닫아냈는데 아까 이제 사법부 얘기도 했지만 언론중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주도 그 여성 부장판사가 그 심의를 했는데 사회 보는 수준이에요. 뭔가 바른 걸 듣고 내용을 확인해서는 열린 마음은 하나도 없는 가운데 그냥 사회만 보다가 제주도 여론과 민심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싹 덮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바꾸거나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은 참 힘들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게 이제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제주 4.3 사건과 박진경 대령이라는 책을 저는 4.3을 오래 공부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나종삼 저희 육사 선배이시면서 4.3 사건의 군 작전과 관련된 거는 거의 지금 저보다 20년이 많으신데도 그냥 뭘 하나 딱 물어보면 날짜부터 안 틀리고 쫙 나오시는데 그분을 모시고 한 2년 3년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게 1년 반 만에 이제 2쇄를 들어서 또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것은 전 처음에 책 쓸 생각은 전혀 없었죠. 방법은 뭐냐? 뭔가 역사 속의 진실을 남겨서 누군가는 이제 여러분들 같은 진실이 뭐고 정사가 뭔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미국도 이 뭐 메카시즘이 원인해서 냉전 시대 때 좌우 대립이 심했는데 그 우드로 윌슨 센터에 가면 냉전사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보면 팩트만 우리 좌익은 팩트를 숨기고 왜곡하잖아요. 작은 걸 확대 재생산하고 박진경 대령은 이제 그렇게 저놈들이 암살 모의했던 것을 숨긴 것에 더해서 박진경을 실제 죽였던 손선호 하사가 법정에 했던 진술을 마치 정론같이 만들어버렸는데 미국 좌익은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팩트는 놔두고 해석을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완전히 기울어져 서로 대립에 돼 있는 이 좌우의 이런 해석이나 이런 거를 그나마 완화시키고 조금 진전시킬 수 있는 것은 팩트를 그냥 정리하는 거죠. 팩트를 정리하고 읽는 사람, 보는 사람이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고려대학교 이제 민경영 교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민경 교수님하고 저하고 친구인데 야 진짜 이게 좌우를 떠나서 너무 역사 공부가 안 돼 있다. 우익은 힘이 모자르고 후원자가 없어서 못한 것도 있고 좌익은요 여러분들 평화재단이 1년에서 50억 넘는 예산을 감사도 안 받고 몇 년째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돈이 너무 많아도 공부를 안 해요. 행사만 하죠. 행사.
했던 거 재탕 삼탕하고 뭐 이상한 사진 좀 만들고 뭐. 그 이제 결국은 진실의 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작은 진실 하나라도 이제 오늘 여러분들 전화번호나 연락처 주시면은 제가 인민육대 투쟁보고서 파일이라든가, 왜냐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젊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정확한 진실을 아는 게 진짜 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한테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오늘 밤에 제가 책 쓰면서 모아뒀던 자료, 뭐 국회 가서 세미나 했던 거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시간 날 때마다 하나 읽고, 인간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이념의 성향이 동물하고 다른 거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믿고 바르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확신과 신념이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외국과 관련된 자세한 얘기는 안 했고요. 아이고 길었습니다. 고맙습니다.